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진짜 원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태어난 환경이 우리 인생의 전부를 결정해야 하는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어진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가장 안전하고 무난한 길이니까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달랐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작은 농촌 마을. 그곳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15살이면 학교를 그만두고 결혼 준비를 해야 하는 곳이었어요. 그 누구도 그 틀을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한국에 시집간 언니가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요. 그 순간 한 소녀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언젠가 나도 한국인이 되어 진짜 내 삶을 살겠다. 스스로에게 한 이 약속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흙바닥에서 시작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까지 3번의 시험 낙방에도 포기하지 않은 한 여성의 이야기.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사이다 누르모함마도바. 우즈베키스탄 나보이주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1997년 늦여름, 흙바닥 위에 펼쳐진 천위에서 제 첫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죠. 그 집은 지금 생각해도 참 초라했어요. 벽돌 몇 개로 대충 쌓은 벽, 그 위에 얹은 함석 지붕이 전부였거든요. 15살이 된 그해 겨울은 유독 추웠습니다. 밖에서 물을 길어와야 하는데 아침마다 물동이 위에 얼음이 꽁꽁 얼어 있었어요. 손을 담그면 뼈가 시릴 정도였죠. 하지만 설거지는 해야 했고 빨래도 해야 했습니다. 여름엔 또 달랐어요. 4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있으면 숨이 막힐 것 같았거든요. 우리 마을에서 여자아이들은 학교를 오래 다니지 않았습니다. 15살이 되면 자연스럽게 요리와 바느질, 그리고 순종을 배우게 되어 있었어요.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죠. 사이다야, 여자의 운명은 정해져 있단다. 좋은 남편 만나서 아이 낳고 사는 게 행복이야. 저도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친구들도 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하지만 뭔가 가슴 깊은 곳에서 답답함이 올라왔어요. 이게 정말 제가 살아야 할 전부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그러던 어느 봄날, 서울에 시집간 큰언니 디나라가 2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언니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2년 전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피부는 하얗게 변해 있었고 옷차림도 말하는 투도 달랐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몰려와서 언니를 구경했어요. 와, 디나라 언니가 연예인 같아졌네. 한국 가면 저렇게 예뻐지나 봐. 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여자가 당당할 수 있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누구한테 허락받지 않아도 돼. 그 말이 제 가슴을 쾅 하고 때렸어요. 여자가 당당할 수 있다니. 허락받지 않아도 된다니.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이야기였거든요. 밤에 혼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언니가 보여준 그 자신감 넘치는 모습, 반짝이는 눈빛. 저도 저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흙바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언젠가 나도 한국인이 되어서 진짜 내 삶을 살아보겠다고. 그 약속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 몰랐지만요. 언니가 떠나기 전날 밤 저에게 조그만 책 한 권을 건네주었습니다. 한글로 된 기초 회화책이었어요. 표지가 해져서 테이프로 붙여놓은 게 역력했죠. 이거로 공부해봐. 한국어는 정말 아름다운 언어야. 저는 그 책을 보물처럼 간직했습니다. 밤마다 촛불을 켜놓고 몰래 공부했어요. 가, 나, 따라. 처음엔 글자 모양도 신기했거든요. 동그라미와 네모, 선들이 조합되어서 의미를 만들어내다니. 부모님은 제가 뭘 하는지 모르셨어요. 그냥 바느질 연습하는 줄 아셨죠. 저는 이불 속에서 작은 목소리로 발음 연습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다입니다. 혀가 꼬이고 입이 아팠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조금씩 늘어가는 한국어 실력이 신기했거든요. 그런데 17살 되던 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이다가 시집갈 나이가 됐구나. 마침 좋은 신랑감이 있어. 30대 중반의 유부남이었습니다. 부인이 병으로 죽어서 재혼을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이게 제가 꿈꿔온 미래인가? 아직 17살인데 벌써 끝인가? 그날 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한국어와 우즈베거를 섞어가며 엉성하게 적었죠. 언니, 도와주세요. 저는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한국에 가고 싶어요. 2주 후 언니의 답장이 왔습니다. 그 편지 한 줄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디나라도 한국 왔는데 너도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편지와 함께 한국 드라마 DVD 몇 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마을 유일한 DVD 플레이어가 있는 이웃집에 가서 몰래 봤어요. 드라마 속 여자 주인공들은 정말 당당했습니다. 자기 의견을 말하고 꿈을 위해 노력하고 사랑도 스스로 선택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저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고. 이 마을에서 정해진 운명에 순종하며 살고 싶지 않다고. 저는 부모님께 무릎을 꿇고 사정했습니다. 2년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돈을 벌어서 한국에 갈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아버지는 코웃음을 치셨죠. 여자가 무슨 돈을 벌어? 결혼이나 해라.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먼저 꺾이셨어요. 그래, 2년만 기다려보자. 안 되면 결혼하는 거다. 그렇게 저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2년. 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2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지만 우리 마을에서 17살 소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도심까지 나가는 버스를 탔어요. 2시간을 흔들려 가야 하는 거리였죠. 첫 직장은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설거지와 청소를 담당했어요. 하루 12시간을 일해도 받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제 손으로 번 첫 돈이었거든요. 손은 세제 때문에 빨갛게 부어올랐고 발은 하루 종일 서 있느라 퉁퉁 부었어요. 그래도 견뎠습니다. 매일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며 다짐했거든요. 사이다야, 넌 할 수 있어. 언니도 했잖아. 몇 달 후에는 시장에서 과일 리어카를 끄는 일도 시작했습니다. 식당 일이 끝나면 바로 시장으로 달려가서 해질 때까지 일했어요.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다니느라 어깨가 아팠지만 번 돈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손에 쥔 돈을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게 진짜 제가 번 돈이구나. 저도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날 밤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저 첫 월급 받았어요. 언니 목소리에서 기쁨이 느껴졌어요. 정말, 우리 사이다가 벌써 이렇게 컸구나. 저는 그만 울음이 터져버렸습니다. 기쁜 울음이었어요. 누군가 제 노력을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이래도 한국에 갈 항공료를 모으기는 쉽지 않았어요. 게다가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곱지 않았습니다. 사이다가 결혼도 안 하고 뭘 하는 거야? 여자가 저러고 다녀도 되나?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1년 반이 지났습니다. 통장에 조금씩 돈이 쌓여가는 게 보였어요. 아직 부족했지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고향 마을의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보고 말씀하셨어요. 저 애는 달라. 여기서 끝날 애가 아니야. 서울 갈 애야.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벅찼습니다. 누군가는 제 꿈을 이해해주는구나. 저 혼자만의 착각이 아니구나. 2년이 다 되어갈 무렵 저는 흙바닥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봐온 이 집, 이 마을. 여기서 평생을 살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여기서 끝나기 싫었어요.
다른 삶이 있다는 걸 알아버렸거든요. 언니가 보여준 그 가능성을, 드라마에서 본 그 세상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항공료를 모았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언니가 도와주기로 했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정말 가는구나. 네, 엄마.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그렇게 제 약속의 2년이 끝났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마치 별들이 땅에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광경이었어요. 공항에 나오니 언니 디나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년 전보다 더 세련되어 보였어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안아주더라고요. 사이다야, 정말 왔구나. 잘했어. 그 한마디에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지하철을 처음 타는 순간도 충격이었어요. 땅 밑으로 이렇게 빠른 전차가 다닌다니. 게다가 시간표대로 정확히 온다는 것도 신기했죠. 우리 마을에서는 버스가 언제 올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지하철에서 본 사람들도 달랐습니다. 모두 깔끔하게 옷을 입고 핸드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어요. 여자들도 당당하게 혼자 다니고 남자들과 대등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언니가 저를 데려간 곳은 서울 외곽의 작은 고시원이었어요. 방은 정말 좁았지만 제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화장실에서 물이 끊이지 않는다는 게 감동이었어요. 여기서 물을 틀면 언제든 깨끗한 물이 나와. 언니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당연하지. 한국에서는 물 걱정 안 해도 돼. 그날 밤 샤워를 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뜨거운 물이 몸에 닿는 감촉이 너무 좋았거든요. 고향에서는 겨울에 찬물로 씻어야 했는데 여기서는 언제든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다니.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한국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낮에는 한국어 학원에 다니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어요. 처음 편의점에 들어갔을 때 놀란 건 24시간 내내 문을 연다는 거였어요. 밤에도 장사를 해요? 점장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은 밤에도 많은 사람들이 일하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편의점이 있는 거예요. 첫 손님을 받았을 때 일이에요. 회사원으로 보이는 남자분이 컵라면을 사러 왔는데 계산을 마치고 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수고해요. 그 한마디에 깜짝 놀랐습니다. 고향에서는 손님이 점원에게 고생했다고 인사하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손님은 왕이고 점원은 그저 시중을 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편의점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고속도로를 봤습니다. 새벽 2시인데도 차들이 계속 지나다니더라고요. 건물들마다 불이 켜져 있고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잠들지 않는구나.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뛰었어요. 이런 역동적인 곳에서 저도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한국어 학원에서 만난 선생님은 정말 친절했습니다. 사이다 씨, 발음이 많이 늘었어요. 집에서 많이 연습했나 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뿌듯했어요. 2년간 촛불 아래서 혼자 연습한 보람이 있었구나. 하지만 쉽지 않은 일들도 많았습니다. 편의점에서 복잡한 주문을 받을 때 당황하기도 했고 한국어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발전하는 제 모습이 신기했거든요. 언니가 가끔 찾아와서 격려해줬어요. 사이다야, 잘하고 있어. 나도 처음엔 힘들었어. 그런 말을 들으면 다시 힘이 났습니다. 저 혼자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한국에 온 지 3년이 지났을 때 드디어 귀화 시험에 도전할 자격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든 걸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어요. 한국어 능력 시험도 통과했고 필요한 서류들도 다 갖춰놨죠. 귀화 시험 접수를 하러 가는 날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사이다야, 이번이 기회야. 진짜 한국인이 되는 거야.
시험 공부는 정말 어려웠어요. 한국 역사, 법률, 정치 제도까지 외워야 할 게 산더미였습니다. 편의점 일을 마치고 새벽 3시에 집에 와서도 책을 폈어요. 눈이 감겨도 억지로 버텼죠. 특히 조선시대 왕들의 순서나 한국 전쟁의 세부 내용들은 정말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건 그냥 시험이 아니라 제가 이 땅에 뿌리내리겠다는 증거였거든요. 첫 번째 시험 날이 왔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가니 저처럼 귀화를 꿈꾸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중국 분들, 베트남 분들, 그리고 몇몇 중앙아시아 출신 분들도 보였습니다. 문제지를 받고 펼쳐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공부했던 내용들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죠. 특히 법률 관련 문제들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헌법 조문들을 달달 외웠는데 막상 시험장에서는 헷갈렸어요. 손이 떨려서 연필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과 발표일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확인하는데 제 수험 번호가 합격자 명단에 없었어요.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떨어졌구나.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울면서 말했어요. 언니, 저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언니가 위로해줬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그날 밤 혼자 있으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진짜 이 나라를 사랑하는데 왜 안 되는 거지? 6개월 후 두 번째 시험에 도전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철저히 준비했어요. 한국사 책을 10번도 넘게 읽었고 법률 용어들도 다 정리해서 외웠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또 낙방이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좌절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책상 위에 있던 공부 자료들을 다 치워버렸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때 언니가 붙여놓은 포스트잇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이다, 넌 할 수 있어. 그 글씨를 보니까 다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보다 오기가 더 강했습니다. 안 돼. 여기서 포기하면 진짜 끝이야. 세 번째 도전을 위해 다시 책을 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 암기가 아니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왜 이런 역사가 있었는지, 왜 이런 법이 만들어졌는지 생각해보며 공부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할 때도 손님들과 대화하면서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려고 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때서야 교과서에 딱딱한 내용이 살아있는 역사로 느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겪고도 여기까지 왔구나.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이건 시험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제가 살아갈 나라를 이해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고향에 전화를 걸어서 어머니와 통화했습니다. 엄마, 저 또 시험 봐요. 사이다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안 되면 돌아와도 괜찮아. 하지만 저는 돌아갈 생각이 없었어요. 여기서 끝낼 수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 진짜 제 삶을 살고 싶었거든요. 밤늦게 공부하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국적이라는 게 단순한 서류가 아니구나. 이건 제가 이 땅에 뿌리내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이 나라와 함께 살아가겠다는 약속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세 번째 도전을 앞두고 제 마음은 전보다 더 간절해졌어요. 세 번째 귀화 시험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그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이번에 안 되면 정말 끝이야. 마지막이다. 가방에 수험표, 신분증, 그리고 언니가 선물해준 태극기 무늬 연필을 넣었습니다. 그 연필은 제게 행운의 부적 같은 존재였어요. 지하철을 타고 시험장으로 향하는데 평소보다 사람이 많더라고요. 출근 시간이라 그런지 차량이 정말 붐볐습니다. 저는 가방을 꼭 안고 서 있었어요. 종로 3가역에서 내려야 하는데 사람들이 밀려나가면서 저도 같이 떠밀렸습니다. 플랫폼에 서서 한숨을 돌리려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어깨가 너무 가벼웠거든요.
가방이 어디 갔지? 주변을 둘러봤지만 제 가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수험표도 신분증도 행운의 연필도 다 그 가방 안에 있었거든요. 안 돼, 안 돼. 이럴 수 없어. 지하철 안을 다시 들여다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미 차는 떠난 뒤였죠. 시험 시작까지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수험표가 없으면 시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절망적인 마음으로 영무원에게 달려갔어요. 아저씨, 제발 도와주세요. 가방을 잃어버렸어요. 영무원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지금 당장 찾기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이 터져버렸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때 한 경찰관이 다가와서 물어보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울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귀화시험 얘기를 하니까 경찰관분의 표정이 진지해지더라고요. 아, 그럼 정말 급하네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분이 무전기로 연락해서 버스 회사 쪽에 문의해 주셨어요. 다행히 종점에서 가방이 발견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찾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부족하네요. 경찰관분이 말씀하셨어요. 경찰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당신의 용기를 우리가 지켜야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감동받았어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또 한 번 느꼈거든요. 경찰차를 타고 버스 종점까지 가서 가방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경찰차로 시험장까지 이송됐죠. 시험장에 도착했을 때는 시험 시작 10분 전이었습니다. 경찰관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급하게 시험장으로 뛰어갔어요. 대기실에 앉아서 가방에서 태극기 무늬 연필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또 나왔어요. 오늘 아침의 일들이 모두 꿈 같았거든요. 이게 우연일까? 운명일까? 옆에 앉은 다른 수험생이 물어봤어요.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이제 정말 준비됐어요. 시험장에 들어가서 문제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이 차분했어요. 그동안 겪은 모든 일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았거든요.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갔습니다. 한국사 문제도 법률 문제도 이전보다 훨씬 쉽게 느껴졌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조선의 22대 왕은 정조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나하나 답을 적어가면서 확신이 들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왔거든요. 시험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마치 희망의 빛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이번에는 정말 잘 본 것 같아요. 정말? 그래, 고생했어.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가방을 잃어버린 것도, 경찰관분의 도움을 받은 것도 모든 게 저에게는 의미 있는 경험이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의 따뜻함을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시험 결과 발표일이 다가올수록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천장을 보며 뒤척였어요. 이번에 또 떨어지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발표일 아침 9시,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클릭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 번 시도해서 겨우 합격자 발표 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제 수험 번호를 입력하는 순간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엔터키를 누르고 화면이 바뀌기를 기다렸죠. 축하합니다. 합격하셨습니다. 그 문구가 화면에 떴을 때 저는 멍하니 쳐다봤어요. 진짜인가 싶어서 몇 번이나 새로 고침을 했습니다. 그래도 똑같더라고요. 정말 합격이었어요. 그 순간 펑펑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쁘다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감정이었어요. 지난 몇 년간의 모든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떨리는 손으로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사이다야, 합격했구나.
언니는 제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차렸더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언니도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수고했어. 너무 잘했어. 합격 후에는 면접 과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면접관들 앞에서 제 한국 생활 경험과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해야 했어요. 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으신가요? 면접관이 물어보셨을 때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저에게 한국은 꿈을 실현할 수 있게 해준 나라입니다. 여기서 여자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이제는 제가 이 나라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됐어요. 몇 주 후 드디어 국적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저처럼 새롭게 한국인이 된 사람들이 50명 정도 모였어요. 중국, 베트남, 필리핀, 그리고 저처럼 중앙아시아에서 온 분들도 계셨죠. 식장에 들어가니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벅찼어요. 이제 저도 진짜로 이 나라 사람이 되는구나. 국적 증서를 받는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제 이름이 한글로 적힌 그 서류를 받았을 때 정말 꿈 같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공무원분의 그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이 또 났어요. 언니도 옆에서 같이 울고 있었죠. 집에 돌아와서 국적증을 들고 거울을 봤습니다. 이제 난 외국인이 아니야. 시민이야. 그 말을 혼자 중얼거리면서 웃었어요. 다음 날부터는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무역회사에 지원해서 합격했어요. 우즈베거와 러시아어, 그리고 한국어를 다 할 수 있어서 중앙아시아 바이어들과의 소통을 담당하게 됐죠. 첫 출근 날 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사이다 씨는 우리 회사의 자산입니다. 여러 언어를 할 수 있고 두 문화를 모두 이해하시니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겪은 모든 경험들이 이제는 저의 장점이 된 거예요. 회사에서 처음으로 우즈벡 바이어와 화상회의를 했을 때 일이에요. 상대방이 우즈벡어로 복잡한 요구사항을 말했는데 저는 그걸 한국어로 완벽하게 통역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동료가 말했어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저희는 전혀 못 알아들었는데. 그때 느꼈어요. 제가 두세 개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게 바로 제가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구나. 그날 밤 고향에 전화를 걸어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 이제 정말 한국인이 됐어요. 그리고 좋은 회사에도 취직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가 옳았구나. 아버지가 잘못 생각했어. 그 말을 들었을 때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인이 된 지 1년이 지나면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었고 한국어도 거의 원어민 수준이 됐어요. 하지만 뭔가 아쉬운 마음이 들었죠. 그러던 중 SNS를 통해 제 이야기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으로 와서 국적을 취득하기까지의 과정을 솔직하게 적었어요. 흙바닥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꿈은 이뤄져요. 그런 글들을 올렸더니 반응이 엄청났어요. 특히 해외에서 온 이민자분들이 많은 댓글을 달아주셨죠.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사이다님 덕분에 다시 힘이 나네요.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누군가의 언니가 되어야 할 때구나. 예전에 디나라 언니가 저에게 해준 것처럼요. 어느 날 한 패션 브랜드에서 연락이 왔어요. 카탈로그 모델을 해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성공 사례로 홍보하고 싶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제가 모델이라니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이것도 의미 있는 일 같았어요. 저 같은 사람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잖아요. 촬영 당일 스튜디오에 갔더니 생각보다 많은 스태프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사진작가분이 친절하게 도와주셨죠. 자연스럽게 웃어보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시잖아요. 그 말을 듣고 긴장이 풀렸어요. 제 이야기,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촬영이 끝나고 며칠 후 그 사진들이 지하철 광고로 나왔어요. 제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죠. 진짜 모델 같더라고요.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사이다처럼 당신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카피와 함께 제 사진이 실렸을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했어요. 부모님도 보고 싶었고, 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마을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옷차림도 달라졌고, 말하는 태도도 예전과 달랐으니까요. 사이다가 정말 달라졌네. 한국 가더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예전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정말 작고 초라했었죠. 마을을 거닐다가 한 소녀를 만났습니다. 1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였는데 눈빛이 예전의 저와 똑같더라고요. 뭔가 간절한 표정이었어요. 그 아이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한국에서 살아요? 응, 이제는 한국 사람이야. 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도 가고 싶어요. 여기서는 여자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아팠어요. 예전의 제 모습 그대로였거든요. 저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서 그 아이에게 건네줬습니다. 예전에 언니 디나라가 저에게 그랬듯이요. 너는 여기 있을 애가 아니야. 꿈이 있으면 포기하지 마. 아이가 손수건을 받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정말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나도 했잖아. 그 순간 느꼈어요. 이제는 제가 누군가의 디나라 언니가 되어야 할 때라는 걸. 제가 받은 도움과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할 때라는 걸요. 한국에 돌아와서 그 아이를 위한 장학금을 마련하기 시작했어요. 회사 동료들과 함께 모금 활동도 했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사이다 씨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았어요. 저희도 돕고 싶어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욱 고마웠어요. 서로를 돕는 마음이 있는 곳이구나. 지금도 저는 SNS를 통해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직접 상담도 해주죠. 저처럼 한국을 꿈꾸는 사람들에게요.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사이다님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저도 도전해볼게요. 그런 댓글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껴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있구나. 결국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것.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고, 이제는 제가 다른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는 것. 그래서 저는 오늘도 말하고 싶어요.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저처럼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우즈베키스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국민이 된 사이다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흙바닥에서 시작된 꿈이 3번의 시험 낙방에도 굴복하지 않고 마침내 진짜 한국인이 되기까지의 여정이었죠. 사이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단순합니다. 태어난 곳이 우리 인생의 한계를 정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진짜 간절한 꿈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는 한 언젠가는 이뤄진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 기억해 주세요. 사이다도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인맥도, 심지어 언어조차 몰랐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이다가 받은 도움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것. 누군가의 언니나 형이 되어 희망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것.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에게는 사이다 언니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격려 한마디, 따뜻한 관심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사이다의 약속처럼 여러분도 자신만의 약속을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전해드린 해외 감동 이야기. 지금까지 감동 올리고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공감이 모여 더 좋은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가정에 작지만 깊은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